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하였지만 잠깐의 오버슈팅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양매도 장세를 유지하였고 해외 시장 또한 FOMC 이벤트를 무난히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지 싶은 일도 많은데요. 파월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장이 도루 묵이 들려고 했죠. 그런데 미국 상무부 대변인이 AI 칩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소식에 간신히 양봉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미국 증시는 어찌됐든 5일선에서 버텨냈지만 위에서 계속 내려오는 60일선이 눌림도 이겨내야 되는데요. 이제 거래일로 이틀밖에 안 남은 이 주봉 마감에서 미국은 무게인 경제지표도 이제는 없고 그래서 이번 주를 어떻게 마감시킬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황이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습니다. 이거 한국 시간 개장 전에 업로드하니까 스크립트를 업로드하니까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위클리 옵션 만기 그리고 먼슬리 옵션 만기가 하루 차이로 있는 데다가 그동안 긴 휴일을 보내야 했던 매우 특이한 경우가 발생했죠. 그래서 현물 시장보다는 파생 시장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개장 초 갭 상승 출발 후 처음 3분간은 시장이 추가 상승을 시도했지만 343.30포인트를 찍고는 바로 밀리기 시작해서 9시 17분에는 339.5선까지 밀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상승의 이유 그리고 이후 하락 전환한 이유 모두 유동성이 부족해서 위와 아래를 모두 구경한 것이지 추세적 흐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옵션 시장 또한 개장과 함께 당일 만기가 되는 위클리 옵션이 등가 프리미엄 합을 바로 2.5포인트 이하로 밀어내면서 오늘은 그냥 결국 양매도장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디테일을 따져보면 오늘 시장은 재미있는 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 꼽을 것은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장중에 1000억 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네, 차익 매도가 아니라 차익 매수가 들어온 데다가 1000억 넘게 들어왔어요. 물론 마감 동시 효과에는 지수를 양매도를 맞추기 위해서 청산된 게 한 700억 되는데 어쨌든 장중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무려 3,500억가량 들어온 것인데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장 초반에 매수를 했다가 홍콩 세션 열리면서 매수분을 모두 청산했고요. 그런데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유지했어요. 이거의 환율 효과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규모 대비 SK하이닉스를 약 2배가량 매수한 거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도를 취할 생각이 최소한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선물 베이시스가 이제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3포인트까지 저평가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오후장에 선물 미결제 약정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베이시스가 살짝 눌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베이시스가 참 좋아진 것이죠. 선물 미결제 약정은 장 초반 26만 5천 계약을 넘기기도 했는데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에도 불구하고 오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기존의 선물 매수 포지션 청산되기 시작하자 오후장에는 미결제 약정이 전일비 4,300계약가량 감소하면서 다시 25만 7천 계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번 6월물 선물이 근월물이 된 이후로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지만 어떤 투기적인 매수세가 롱베팅을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숏 포지션이 연속된 청산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낮은 미결제 약정 수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가요. 달리 말하면 이제 6월물 만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이거는 이제 동시 만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일중 거래자들에 의한 단기 매매 흐름만 이어질 뿐 의미 있는 추세 상승은 나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외부 악재로 인한 눌림이 있어야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달러원 선물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달러원 선물은 1380원에서 출발하고 일시적으로 1377원까지 밀렸는데 거의 한 5분도 안 밀렸던 것 같아요. 바로 1385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이후에 시장에서 별다른 매도가 안 나오니까 점점 레벨업을 해서 달러원은 1395원까지 상승했어요. 게다가 방금 마감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제법 크게 상승한지라 목요일 달러원은 1400원을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대기하고 있는 달러 매수세가 외부 재료로 인한 시장 충격에 강하게 유입된 것처럼 증시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강한 충격이 오면 뒤늦게라도 매수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지만 갭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갭다운이죠. 갭다운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계속 기어다니고만 있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개장과 함께 위클리 먼데이 옵션에서 강력한 양매도가 있었고요. 양 옵션 프리미엄을 빠르게 1.8포인트까지 누르고 나서는 한동안 프리미엄을 더 죽이지 못했어요. 사실
오전장에 1.8포인트까지 눌렀다고 하면 지수는 오후장에 한번 시세가 날 법도 했는데 먼슬리 옵션이 프리미엄은 생각보다 방어가 잘 돼서 지수의 하락을 좀 틀어막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시장을 아무리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FOMC 이벤트 이후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은 계속 매도하지만 먼슬리 옵션 매수를 했지않은 하루짜리 캘린더 매수 포지션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오후 2시 이후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주 철저하게 눌리면서 코스피 200 지수를 341.35포인트로 꽉 눌러서 마감했고요. 캘린더 매수 전략은 대박이 났죠. 자, 그런데 이 포지션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만기 결제 이후,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이 만기 결제 이후 매수를 잔뜩 쌓은 먼슬리 옵션이 프리미엄이 빠르게 녹아납니다. 자, 그런데 하루 차이라고 그랬죠. 다음날 결제시키면 돼요. 이번 먼슬리 옵션 5월물에 대해서 마켓메이커들이 쌓아놓은 포지션이 상단 배리어 345, 하단 배리어는 335, 굉장히 좁아진 상태에서 340 스트레들 매수를 델타 헤지용으로 끼워놓은 거거든요. 그러고 마감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우리 증시는 또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헤지가 양쪽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요.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보합으로 끝나버렸거든요. 자, 등가 스트레들 합이 1.05포인트가 죽었어요. 그런데 캘린더 매수 포지션으로 인한 이제 오버 헤지 물량, 그러니까 그 등가 스트레들 매수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FOMC 이벤트를 대비한 헤지 포지션, 이거 둘 다 빠르게 청산돼야 돼요. 그러면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등가 프리미엄을 여기서 더 죽여갖고 2포인트 이하로 출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끝까지 또 양매도장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전일이 눌림에 긴 아랫꼬리가 달리고 나서 아시아 세션에서도 선물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현물 개장 무렵에는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줬고요. 본장 개장 후에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을 누르면서 전일 상승분이 또 절반을 되돌려줬어요. 시장이 매우 좁은 박스를 벗어나지 않음에 따라서 변동성이 하락하긴 했는데 FOMC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변동성은 얼마 안 빠졌습니다. 근데 그동안이 주도주로 여겼던 이 유럽의 라인메탈, 이 방산주가 계속 쉬고 있는 상황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빠지면서 전체 시장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로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현물 시장 개장 후 1시간 동안 증시가 의미 있는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자 유로존 채권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특히 독일 국채보다 이탈리아 국채가 아주 강한 상승했어요. 이탈리아 국채는 현물 시장 마감까지 쉬지 않고 상승하면서 연중 신고가 갱신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고 싶을 정도인데 독일이 국방부 장관이 올해부터 연간 600억 유로 이상이 이 국방비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소식. 그리고 또 이후에 메르츠 동일 신임 총리가 모든 유럽 연합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채권 시장에는 부정적인 뉴스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에는 이 FOMC 이벤트에 대한 리스크 오프 차원에서의 채권 매수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작 미국채는 또 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통화시장에서는 FOMC 이벤트 이후 유로화가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애매한 형태로 시장이 마감됐는데 제가 이제 독일 국채에 매도가 있단 말이에요. 10년 국채. 이게 청산할 조건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유로화 강세에다가 그 미국 국채도 강세, 그러면 당연히 독일 국채도 날렸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일단은 계속 들고 가요. 근데 매크로 지표가 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늘리진 않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부터 엔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 스위스에서 대표자들이 만날 것이라는 소식에 매우 강한 리스크 오프가 있었어요. 근데 전일까지 골드 강세, 엔화 강세 이 움직임이 워낙 컸기 때문에 되돌림 차원에서의 엔화 약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FOMC 성명문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엔화가 좀 움직인 듯 했는데 마찬가지로 빠르게 도루묵이 됐어요. 오늘 통화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벤트의 무게에 비해서는 매우 조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유로화 또한 FOMC 이벤트 전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파월이 기자회견 시작되면서 빠르게 눌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종가 저가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비달러 바스켓이 급락 전환했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냥 그간 일방적 상승이 계속되는 것에 그냥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일까지 이틀간 골드가 무려 $200 상승했는데 아시아 세션 개장과 함께 미중 무역 협상 관련 그 실무자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빠르게 거의 2%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80가 빠진 거예요. 이후에 작은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종가 저가로 끝났어요. 특히 FOMC 성명문 발표 이후 유로화의 움직임처럼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을 뿐 제대로 된 반등하지 못하고 오전장 저점권까지 밀어버린 게 눈에 띄는데요.
이거는 월요일과 화요일이 금 가격 폭등이 어제 시황에서 이야기한 대로 몇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나왔죠. 그래서 이 시세가 다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의미 있는 반등도 못하고 눌림도 더 이상 없었어요. 기름도 마찬가지인데 유럽 세션 초반 텍사스 기름이 기었고 60.26달러까지 상승했는데 이후에는 쉬지 않고 차익 실험 맞으면서 고가에서 무려 4%를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 주지 않고 끝까지 밀었습니다.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 미국이 예멘이 후티 반군에 대한 폭격을 중단할 것이다 이런 소식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미 시장이 꺾인 상황에서 단기 반등 가능하겠죠. 그런데 60달러 이상으로 넘는 것은 오버액션이다 이런 투자 심리가 컸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수요일 아침 아시아 세션이 시작과 함께 미중 특사가 스위스에서 만나서 무역 협상을 할 것이라 이런 소식에 나스닥 선물이 순간적으로 바닥 대비 거의 2%가량 급등을 했는데 그런 급등에도 변동성은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시아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상승폭을 점점 반납하기 시작하더니 프리마켓 시작되면서 상승폭을 더 반납했고요. 현물 개장할 때는 선물 시장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반등 시도가 있긴 했는데 베센트가 이 중국과의 회담이 이제 시작인 것이지 하나 결정되는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제 좀 기싸움 이런 식으로 폄하를 했죠. 그러자 이제 지수가 그나마 버티고 있던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FOMC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말 한마디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별다른 변화 없었거든요. 그리고 유럽 마감 이후에 지수가 더 이상 안 밀리니까 이 조심스럽게 그 지수가 시가선까지 반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면 변동성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게다가 새벽 2시 50분경 FOMC 성명서 이 발표 코앞에 두고서 트럼프가 대충 던진 말 같아요. 인터뷰 도중에 중국에 대한 145%의 관세 철폐 이거 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 지수가 다시 밀렸죠. 그리고 이제 FOMC 성명문 금리 동결 발표 후 시장 참여자들 건 포기했다듯이 선물을 집어던지면서 나스닥 선물이 19,675포인트까지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게 5월 들어 기록한 저점을 몽땅 깨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의미있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5월 들어서 기록한 박스의 저점 몽땅 깼는데도 변동성이 전일 기록한 고점도 못 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파월이 기자회견이 심각한 매파가 아니다. 그러면 이벤트 소멸로 지수가 올라가던 아니면 끝까지 그냥 양매도 장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늘 S&P 선물이 5,600포인트 진짜 안 깼죠. 이것은 이번 5월 월봉이 시가선 근처인데 FOMC 이벤트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했다. 그러면 5,600포인트 깨고 심지어 종가 저가로도 밀릴 수 있었어요. 파월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다시 밀렸거든요. 그래서 5,610포인트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장마감 한 20분 남겨놓고 난데없이 미국이 AI 반도체에 대한 규제 철폐할 것이다. 이 뉴스로 지수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더 이상 빠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상황에서 대충 5,600선에서 마감됐다. 그러면 이른바 5일선과 11선에서 가두어진 박스인데 이거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두리가 아니라 5일선 지지 그리고 11선 지지 그리고 5일선까지 올라온 그런 차트로 바뀌었죠. 자, 이러면 목요일날 시장이 조금만 도와준다? 그러면 지수는 직전 고점 보러 가는 거죠. 이 유럽이 FOMC 이벤트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쉬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핑계를 대서라도 나스닥 선물은 추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목요일이 옵션 만기지만 미국과 유럽은 다음 주 금요일 옵션 만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중순 이후로 급반등시킨 뒤 양 옵션 다이어트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도 이야기해보면 오늘 ARM 홀딩스가 장마감 후 급락 맞았죠.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장마감 직전에 AI 칩 규제 철폐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게 급반등했거든요. 그런데 ARM 홀딩스는 전혀 반등 못했어요. 또 애플이 서비스 총괄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인공지능 검색 엔진이 구글 같은 그런 표준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냥 법원에서 그냥 대충 증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에 알파벳이 마이너스 7.5% 급락을 해버렸어요. 장중에. 근데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의 탄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이 V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안 보여요. 오히려 작은 재료에도 시장이 좀 민감하게 매도를 보이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342에서 337 이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양 옵션 프리미엄을 뺄 것으로 보는데요. 이따가 미국 세션 리뷰할 때 부연하겠지만 FOMC 이벤트 자체는 그냥 논 이벤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장을 부스트할 수준은 전혀 아니었죠. 파월의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장 마감 30분 남겨놓고 AI 칩에 대한 규제 철폐 소식으로 급등하긴 했는데 나스닥 2만 포인트 회복에는 실패했어요. 사실 과거의 흐름 같으면 이런 뉴스에 나스닥 2만 포인트가 아니라 한 방에 한 2만 2천 포인트? 거기까지도 상승할 재료인데 시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이렇게 탄력이 늘어진 좀 지루한 흐름이 예상되는데 오늘 좀 지켜볼 것은 먼슬리 옵션이 340 스트레들 합이 2포인트 이하로 내려간지 이걸 한 5분마다 체크하면서 프리미엄 합이 어디까지 죽는지를 보는 게 좋겠어요. 340 양 합이 1.3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오전장에 나타난다. 그러면 오후장에 한번 양매수 잡아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시장이 재미없겠다 라고 보고 관망하는 것이 좋겠어요. 참고로 이 6월물 옵션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여전히 빵빵하게 살아있거든요. 근데 6월물은 양무해도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해외 시장 대비 변동성이 이미 충분히 빠져 있어요. V코스피 지수가 지금 20.6포인트예요. 근데 S&P 변동성인 빅스가 23.5, 그 유로스탁스의 변동성이 V2X 이게 21.3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20인데 뭐 다른 데는 다 23, 뭐 21 이래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함부로 매도하기가 부담스럽죠. 게다가 이제 유럽이 어제 FOMC 이벤트 두고 하루 쉬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또 안 뺐어요. 그러면 야 이거 콜매도도 함부로 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해외 시장은 레벨업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정리하면 우리 증시는 오전장에 징그러운 양매도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오전에 프리미엄 과하게 뺀다? 그러면 양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후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굳이 방향성 이야기하면 미국 증시가 빠지는 것을 기회 삼아 롱 잡아 볼만 하지만 이 갭상승 나왔다고 매수를 따라붙는다? 이건 좀 아니다. 또 재미없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6월물 옵션은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거든요.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이 쫙 빠지면 또 반대로 또 빠르게 살아나기도 해요. 그래서 제법 시세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참고 이후에 좀 방향성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아직 증시가 빠질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변함없어요. 고가권에서 좀 등락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됐는데 특히 유럽이 이제 목요일에 안도랠리 하면서 레벨업 한다? 그럼 나스닥도 2만 포인트 안착 가능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갈 거냐? 그러니까 2만 포인트 넘어서 뭐 2만 1천, 2만 2천, 즉 유럽이 지금 전고점 향해 가듯이 미국 증시도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거냐? 이거는 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26일에 기록한 매우 중요한 피보 포인트인 S&P 기준 5,850포인트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당장 돌파하기 힘들고 다음 주도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가긴 가더라도 좀 지그재그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를 돌파 못한다? 그러면 시장이 뒤집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할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당장은 숏을 보기는 아니다. 숏을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채 포지션, 이거 골치 아프네요. 따로 손대지 않고 있는데 전 수급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유로존 채권만 강세를 보이고 미국채는 얼마 안 올랐죠. 그리고 골드 내리고 유로환 내리고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뭐 전체 흐름상으로는 저는 채권 매도는 여전히 유효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은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에 이제 무게 있는 경제 지표도 없어요. 그래서 FOMC 이벤트를 위해서 매수 해지가 들어왔던 옵션들 청산됩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이때 변동성이 월중 신저가를 갱신하는지 볼 거예요. 유럽과 미국 모두 변동성이 20포인트 깬다. 그러면 시장은 새로운 변동성 바닥을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한동안 안 빠진다는 얘기죠. 다음 주가 이제 미국과 유럽 옵션 만기주라서 더욱더 변동성 매도 압력이 시장을 좀 받칠 것 같은데 여하튼 변동성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에서 지수에 대한 숏배팅 최대한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